탈취제도 없고 배관도 없고 씻는 게 건강에 좋다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왕들이 풍겼던 냄새는 단순한 채취가 아니었거든요. 한 달 넘게 묵은 땀과 썩어가는 치아, 고마 터진 피부의 악취가 겹겹이 쌓인 현대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걸 덮으려고 뿌려댄 향수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지나가던 말이 냄새를 맡고 쓰러졌다는 기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과 부를 가졌던 여왕들이 정작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씻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뒤에 숨겨진 독한 향수조차 감추지 못했던 내 여왕의 충격적인 실태,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사벨라 1세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페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해 탐험의 시대를 열었던 바로 그 여왕이죠. 역사책에선 가톨릭 여왕이라는 화려한 칭호로 불리지만 실제 궁정 사람들에게 그녀는 전혀 다른 이유로 기억되었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든 여왕이었거든요. 이사벨라는 평생 2번만 목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직후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던 목욕이었고, 두 번째는 결혼식 직전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한 목욕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에 딱 2번이에요. 더 놀라운 건 속옷입니다. 그녀는 궁정 사람들 앞에서 신과 자신 모두에게 엄숙하게 맹세를 했는데 그라나다를 정복할 때까지 절대로 속옷을 갈아입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성전 레콩키스타의 마지막 단계였죠. 신앙심과 야망이 극에 달한 나머지 자신의 위생을 신성한 전쟁의 제물로 바친 겁니다. 문제는 그 맹세가 11도 10주도 아닌 무려 10년간 이어졌다는 거예요. 악취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그녀를 보필하는 수행원들이 여왕 곁에 서는 순서를 제비뽑기로 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이 성스러운 악취가 흑사병 같은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며 맹세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지만 여왕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땀과 박테리아를 머금은 속옷은 뻣뻣하게 굳고 누렇게 변색되었으며 몸에서부터 바깥으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죠.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되고 나서야 그 전설의 속옷은 세탁도 보관도 아닌 왕실 생물학적 위험물로 분류되어 즉시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고 해도 어떻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끔찍한 상태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고집이나 독실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사벨라가 살던 15세기 스페인은 종교가 곧 법이고 법이 곧 권력인 사회였습니다. 신앙을 위해 몸을 희생하는 건 미덕이었고 오히려 깨끗하게 씻는 행위가 이슬람 문화의 흔적으로 여겨져 의심받던 시절이었거든요. 실제로 당시 스페인에서는 목욕을 자주 하면 이슬람 교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청결이 미덕이 아니라 불결함이 오히려 가톨릭 신앙의 증거로 통하던 뒤틀린 시대였던 거죠. 이사벨라는 바로 그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씻지 않아 생기는 육체적 고통이 스페인의 영적 투쟁을 반영하기를 바랐고, 오물을 견디는 것 자체를 성스러운 종교의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야영 텐트는 항상 다른 캠프에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즉 냄새가 퍼지지 않는 쪽에 설치되어야 했고, 곁을 지키는 하인들은 자신들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권력자의 광기는 때로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을 입고 나타납니다. 가장 강력한 여왕이 가장 불결한 몸으로 가장 신성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변의 누구도 감히 정면으로 반박할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보호받고 있었죠. 이사벨라에게 불결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신을 향한 헌신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속옷은 10년 동안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기록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읽다가 밥맛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땀냄새 수준이었겠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쌓이면서 속옷은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해갔습니다. 땀과 피지, 박테리아가 겹겹이 스며들면서
천은 뻣뻣하게 굳었고 원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누렇고 검게 변색되었습니다. 몸에 닿는 안쪽 면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 악취는 단순히 코를 찌르는 수준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눈까지 시리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궁정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축적된 박테리아 덩어리가 여왕의 몸에 밀착된 채 이동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실제로 당시 의학 개념으로도 이 상태는 흑사병이나 궤저에 준하는 생물학적 위험으로 인식되었고 의사들은 여왕의 속옷을 가리켜 움직이는 전염원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끔찍한 10년이 끝나고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되던 날 시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축하가 아니라 그 속옷을 집게로 집어들고 뛰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세탁도 보관도 아닌 즉각 소각이었죠. 화려한 가운 아래 10년간 썩어가던 그 천조각 하나가 어쩌면 이사벨라의 진짜 초상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무대를 프랑스로 옮겨보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유럽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그 공간의 주인공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이사벨라와 달리 그녀는 목욕을 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그 목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목욕을 하는 날은 궁정의 공식 행사였습니다. 욕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닌 방 한가운데 놓였고 시녀, 하인, 귀족들이 빼곡히 둘러선 가운데 여왕은 알몸으로 욕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죠. 오렌지 꽃과 허브로 향을 낸 따뜻한 물, 리넨이 깔린 구리 욕조, 겉으로 보면 꽤 럭셔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욕이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몇 주에 한 번, 그것도 주로 의료적 목적이나 과시용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평소엔 알코올이나 식초를 적신 천으로 몸을 문질러 닦는 것이 세수의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머리 모양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성 지방과 밀가루를 접착제처럼 발라 올린 그 거대한 머리 장식, 위에는 모형 배나 작은 정원 모양 장식까지 얹었죠. 문제는 그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몇 주씩 머리를 감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름진 두피에 밀가루가 엉겨붙은 그 환경은 이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고 밤새 자고 있는 여왕의 머릿속으로 베르사유의 쥐들이 기어들어갔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화려함의 끝에는 늘 이런 이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황금빛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비단 드레스를 입은 귀족들. 그런데 실제 베르사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면 아마 5초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궁전 안에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귀족들은 복도 구석이나 계단 아래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소변을 해결했습니다. 그 오물이 그대로 굳어가는 공간에서 유럽 최고의 권력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귀족들이 옷을 수시로 갈아입었던 건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냄새를 덮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리 위생은 그 환경에서 한층 더 처참했습니다. 후계자 생산이 국가적 중대사였던 탓에 여왕의 생리 주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거든요. 궁정 전체가 날짜를 기록하고 지켜보는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생리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고 직접 만든 헝겊 조각을 속옷 안에 덧대거나 다리 사이에 끼워 생리혈을 처리했습니다. 그 천들은 제대로 세탁되지 않은 채 반복해서 재사용되었고 수도 시설이 없으니 피 묻은 손과 몸을 제대로 씻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단과 브로케이드 드레스 안쪽에는 핏자국과 감염, 피부 발진이 끊이지 않았지만 궁정 안에서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화려함이란 때로 그 이면의 고통을 철저히 침묵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이번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시와 예술이 꽃피던 황금시대를 이끈 엘리자베스 1세. 초상화 속 그녀는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은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그림 속에는 절대 담기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통치하던 16세기 영국에서는 물이 청결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당시 의사들은 목욕을 위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모공이 열리고
그 틈을 통해 흑사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몸속으로 스며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왕족도 귀족도 예외 없이 전신 목욕을 피했고 왕실 에티켓 매뉴얼조차 손과 얼굴을 아주 가끔씩만 씻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대신 당시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위생법이 있었는데 바로 깨끗한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면 몸이 청결하게 유지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실제로 속옷을 매일 갈아입었는데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위생에 유별나게 집착하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것이 몸을 씻는 행위를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넨 속옷이 아무리 새 것이어도 그 안의 몸은 씻기지 않은 채였으니까요. 향수에 잔뜩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겹겹의 옷 속에서 피부는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1세는 아예 목욕을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더 드물게 그녀도 목욕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목욕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왕이 목욕을 결심하는 날이면 궁전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구리 욕조가 방 안으로 끌려 들어오고 하인들은 불에 끓인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날라 욕조를 채웠습니다. 물에는 허브와 꽃, 각종 오일이 듬뿍 첨가되었는데 미용 목적 반, 질병을 몰고 오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주술적 목적 반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웃길 수 있지만 당시엔 지극히 진지한 의학적 처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왕이 욕조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압권입니다. 때를 벗겨내기 위해 피부를 문지르지도 않았고 물속에 오래 몸을 담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각상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 시녀들이 식초나 장미수에 적신 천으로 여왕의 피부 표면을 살살 닦아내는 것, 그게 목욕의 전부였습니다. 비누도 없었고 실질적인 세정도 없었으며 당연히 프라이버시도 없었습니다. 시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 의식은 청결을 위한 행위라기보다 권력자의 몸을 관리하는 궁정 의례에 가까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나마도 이 정도가 전부였던 겁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결혼하지 않은 채 처녀 여왕이라는 칭호로 살았습니다. 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군주의 이미지, 그게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던 전부였죠. 하지만 겹겹의 코르셋과 화려한 가운 안쪽에서 그녀는 매달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16세기에는 생리대도, 탐폰도, 진통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사용한 건 클라우트라고 불리는 두꺼운 헝겊 조각이었는데 이걸 접어서 다리 사이에 우겨 넣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벨트로 묶어 고정했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믿기 힘든 방식이지만 당시엔 이게 최선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그 이후입니다. 생리혈을 흡수한 헝겊들은 제대로 세탁되지 않은 채 반복해서 재사용되었고 흐르는 물이 없으니 피 묻은 손과 몸을 씻을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꽉 조이는 코르셋과 정교하게 장식된 가운 아래 여러 겹의 리넨 천 속으로 생리혈이 스며들었고 감염과 피부 발진은 일상이었습니다. 생리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에 곁을 지키는 시녀들은 그 모든 처참한 디테일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죠. 대영 제국을 호령하는 여왕은 겉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했고 그 강인함의 대가를 그녀는 매달 홀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프랑스의 왕태후 카트린 드 메디시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프랑스 왕실로 시집온 이 여성은 독살과 음모로 얼룩진 궁정 정치의 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밀하고 냉혹한 권력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카트린은 목욕을 위해 몸을 물에 담그면 피부 모공이 열리고 그 틈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스며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과 똑같은 논리였지만 카트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물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손을 씻는 것조차 꺼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악취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카트린의 답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향수를 무기처럼 쓴 겁니다. 양동이째 수십 갤런씩 주변의 공기를 완전히 질식시킬 만큼의 양을 온몸에 쏟아부었습니다. 장미수, 용연향, 사향을 뒤섞은 강렬한 향수 혼합물이 그녀의 갑옷이었죠.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후각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심지어 향수를 듬뿍 적신 장갑을 패션 아이템으로 유행시키며 자신의 악취를 궁정 전체의 트렌드 뒤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권력자의 생존 본능이란 이런 데서도 발휘되는 법입니다. 그럼 카트린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냄새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우선 며칠씩 갈아입지 않은 속옷에 밴 땀 냄새가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거기에 몇 주 동안 물 한 방울 닿지 않은 피부 위에 두껍게 쌓인 기름진 때가 더해졌고, 하얀 가루를 뿌린 두꺼운 가발 아래에서 한 번도 감지 않아 썩어가는 두피 냄새가 층층이 쌓였습니다. 이게 카트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당시 프랑스 궁정의 귀족 전체가 목욕도 하지 않고 이도 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귀족들이 대화를 나눌 때면 썩은 치아와 감염된 잇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입냄새가 서로의 얼굴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졌던 거죠. 납 성분이 잔뜩 들어간 화장품을 두껍게 바른 피부는 그 아래에서 조용히 곶거 터졌고, 체액으로 얼룩진 옷들은 제대로 세탁되거나 환기되지 않아 우물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바로 이 부패한 세계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향수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썩어가는 냄새를 압도하기 위해 더 강하고 더 많은 향수를 찾았고, 궁정 사람들은 그녀를 따라 너도나도 향수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린이 만들어낸 건 패션 트렌드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자들이 서로의 냄새를 견디기 위해 구축한 거대한 향수 제국이었습니다. 향수는 원래 아름다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몸을 숨기기 위한 절박한 생존 도구였죠. 화려한 궁전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 제대로 씻지 못한 채 실시간으로 몸이 부패해가는 냄새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샤워 한 번, 그게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식초를 적신 천과 코를 마비시키는 향수 장갑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고, 겹겹의 비단 드레스 안쪽은 질병과 오물, 감염의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신앙의 이름으로 10년을 버텼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화려함 뒤에 감염과 발진을 숨겼으며, 엘리자베스는 강인한 여왕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매달 홀로 고통을 삼켰고, 카트린은 향수로 궁정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권력과 위생은 전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침묵 속에 감내해야 했죠. 지금 이 순간 수도꼭지를 틀 수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